통치 시절의 변화 봤죠? 자, 중종 때 처음 실시됐어요. 이때는 임시기구 동그라미였어요. 그 다음 명종 때 외변이 일어났습니다. 을묘외변이죠. 을묘년이 일어났으니까 을묘외변. 이때는 상설기구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어때요? 완전히 최고 권력기구로 바뀐 겁니다. 그죠? 자, 뒤에 이제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흥선대원군이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철폐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강화시키려고? 왕권 강화. 이해가 돼야하는데 완전 상강하게 알죠? 이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면 왕권 약화.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붕당 정치 소굴이자 왕권을 약화시키는 핵심 기구 뭘 없애야 돼요? 비변사를 철폐해야 됐어요. 이해하겠죠? 마구 외우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관계를, 권력 구조 관계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알고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금방 이해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비변사 기능 강화 쫙 설명되어 있어요. 군사제도 변화도 보세요. 조선의 5군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쁘죠? 훈련도가 뭔지 임진왜란 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막 대충 뭔지 모르게 지나간 얘기 다 있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죠? 어영청, 이관원을 계기로 해서 언제? 예, 인조 때. 그 다음에 총영청, 수어청, 인조 때죠? 뭐예요 이거? 경기도를 방어하기 위한 남한산성, 북한산성의 총영청, 수어청은 남한산성에, 그리고 금이영은 왕실 수비를 위해서 숙종 때 만들었다. 고개 드세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이용됐다? 네? 더 구체적으로 살인 가운데 누구의 병권 장악에 이용됐다? 서인. 서인의 병권 장악에 왜냐하면 인조 이후에 전부 다 서인들이 집권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서인의 병권 장악에 이용되었다. 기억나시죠? 다 정리했어요. 정리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103쪽 보면은 세금제도 개편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지주 전호제의 확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동호제도도 설명했고요. 자본주의 발전 과정도 했고요. 그래서 봉건적 생산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글로 나와도 엄마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다수의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소장농, 전호라고 해요. 전호가 뭐라고?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됐다. 또는 임금 받고 일하는 노동자 뭐라고요? 임노동자로 전락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살기 힘든 농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그죠? 예, 과중한 세금 때문에 삶의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 지금 대한민국도 세금 제도를 좀 뜯어고쳐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요. 있는 놈들은 더 세금을 덜 내요. 있는 놈들은 세금을 깎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직접세, 간접세 마구 뜯어갑니다. 술값도 500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술집에 가면 1000원이 올랐습니다. 소주값 얼마? 3,000원에서 4,000원 올랐어요. 맥주도 얼마? 안 먹어봤나? 올랐어요. 올랐어요. 담배세도 올랐잖아요. 기름세 어때요? 기름세? 기름값, 원유값은 떨어지는데 기름값은 그대로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참을 수 없는 분노. 알았어요? 죽여버릴 거예요. 완전히 개편해야 돼요. 완전히. 자, 그래서 조선시대는 세금제도를 어떻게 바꿨냐? 전세의 정액화. 아까 말씀드렸죠? 액수를 영원히 정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영정법. 쉬워, 어려워? 쉽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액수를 정했다고요? 1결당 4두로 정했어요. 세종 때는 많이 낼 때는 20두, 적게 낼 때는 4두 그랬었는데 이것을 1결당 4두로 영원히 정액돼서 영정법이 됐습니다. 됐죠?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어때요? 영정법 되면 누구만 이득 본다고? 땅 많이 있는 놈들만 이득 보죠? 전세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납의 전세화. 공납의 전세화. 결국은 특산물 부담으로 농촌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도망가고 아우성이다. 농민은 토지 이탈. 이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대동법을 시행해서 공납의 전세화가 추진. 공납의 전세화에서 공납 동그라미 하세요. 농민 부담 씁니다. 전세 동그라미 하세요. 누구 부담? 누구 부담? 여기 답을 할 수 있어야 이해한 거야. 지주 부담. 그죠? 그러면 공납의 전세화란 다른 말로 뭐라고? 농민 부담이 누구 부담으로? 지주 부담으로 떠넘겨진 것이다.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만 그러했다고 그랬죠. 그런 척만 했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다시 농민한테 다시 돌아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군역부담은 감소부 균역법. 군적수포제로 16세기 이후에 농민들이 1년에 군포를 2피씩 내던 농민들입니다. 근데 농민들이 너무나 많이 내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버려 이웃 사람이 대신되면 뭐예요? 인징. 친척이 대신되면 뭐예요? 족징. 죽은 사람한테까지 군포를 물려? 왜? 군포 낼 사람 장정수가 부족하니까 이거 뭐예요? 백골징포. 입에 젖비린내 나는 어린한테까지 군포를 물려? 황구첨정.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군포징수의 폐단이야.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영조 때 뭐가 시행됐다? 균역법이 시행됐다. 이해했습니까? 고개 드세요. 전세는 무엇으로? 영정법. 공납은 무엇으로? 대동법. 그죠? 그리고 군역은 균역법. 이렇게 농민 부담을 줄여주고 지주 부담을 더 늘리는 쪽으로 세금 제도 개편이 일어났다. 수치 체제의 뭐라고? 개편이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농민 통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결국은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세요. 분당정치의 전개와 평평정치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좋죠. 왜냐하면 그 옆에 10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다 나오죠? 건저희 사건, 인조반정, 기회예송, 갑인예송 구체적으로 다 나오죠? 아,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거 다 얘기했죠? 여러분 흐름도 다 했죠? 탁사관이 다 벌어졌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이거 딱 펴놓고 보면 쫙 나와요. 이해가 돼야 한대요? 네이버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다 보면 다 돼 있어요. 편해 안 편해? 예, 여기서 다 끝내세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거기 남인과 서인의 성격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남인과 서인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남인과 서인은 서로 상대 당파를 인정했다. 공존관계를 허용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건전한 붕당 정치가 이루어졌었다. 이거 깨뜨린 게 언제라고? 1680년 무슨 사건? 경신 환국때 서인이 남인을 치면서 그죠? 깨졌다 했어요. 그 남인과 서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06페이지 보면은 붕당정치 변질 평평론의 제도 쫙 나왔습니다. 자, 숙종 때 한국정치 아시죠? 숙종 때 한국정치 아시죠? 그죠? 경신한국 이후에 기사한국, 갑술한국, 그죠? 이렇게 한국정치를 통해서 숙종이 노리는 것은 뭐냐? 신하들을 많이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숙종도 탕평책을 시행했지만 숙종 때의 탕평책은 편당적 인사, 그러니까 서인이 이쁘면 남인 다 죽여, 남이 이쁘면 서인 다 죽여, 이렇게 하면서 탕평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편당적 조처라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임금이 특정한 당파를 편들어 줌으로써 탕평책이 시행되지 않은 거예요. 고르게 당파를 기용하겠다, 이게 안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조와 정조 탕평정치가 나왔습니다. 거기 드세요. 책 보지 말고요. 책에 다 있어요. 영조는 무슨 탕평이라고? 완론 탕평. 그 개념 속에 영조 때의 탕평책. 야, 자기 당파 이익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군주인 나의 탕평책을 지지하는 놈들만 데리고 정치를 하겠어. 이게 바로 무슨 탕평이에요? 완론 탕평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조정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임금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탕평책을 끌고 나갔다. 거기에 비해서 정조는 어떻게 했어요? 남인이면 남인, 노론이면 노론, 끝까지 한번 싸워봐. 논리적으로 대결해봐. 그리고 임금도 어때? 공부를 최고로 잘해. 그래서 임금이 나중에 최종 판단자가 되는 거야. 너 짐이 얘기하건대 넌 틀렸어 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어떤 이 서로 상이한 쟁점이 있으면 이 쟁점을 끝까지 토론을 해서 끝장내게 하는 그런 탕평책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탕평이라고? 준론 탕평이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조는 자기의 그런 탕평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브레인, 참모들 육성하기 위해서 뭐? 규장각을 세우고 자기의 실질적인 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용령을 수원해 두었다. 알겠어요? 이렇게 영조와 정조 탕평책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세도정치로 넘어왔습니다. 세도정치의 전개 쭉 나왔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근현대로 19세기 세도정치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어요. 근현대
덥지 않으세요? 좀 더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9세기를 세도 정치라고 했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개념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죠? 개념어는 세도 정치고 세도 정치라는 이 언어 그릇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뭐예요? 외척에 의한 타락한 문벌 정치.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문벌이 아니야. 타락한 문벌 정치. 나쁜 문벌 정치죠. 돈 주고 다 뇌물 받고 다 헤쳐먹는 거죠. 관직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이런 정치가 뭐라고? 세도 정치였다. 개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역사 전체에서 몇 세기만 나타난다? 19세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도 정치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동 김씨나 또는 풍양 조씨나 이렇게 외척 집단에 의한 타락한 문벌 정치를 말한다. 자, 여러분, 세도 정치 결과는 삼정문란이라고 그랬죠. 삼정은 뭐냐? 삼정은 국가의 세금 가운데 핵심이 전세, 공납, 요역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런데 전세, 공납, 요역 가운데 삼정은 전세, 전정, 군역은 군정, 그리고 공납은 대동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19세기에 가장 농민을 쥐어짜는 또 다른 세금 아닌 세금이 있었으니 이게 고리대업입니다. 국가가 고리대업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고리대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지금도 국가가 백성들한테 은행에서 돈 빌려가세요, 빨리 집 사세요 하면서 집을 마구 팔아 제낍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죽음이야. 죽음. 집 사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지금 집 사면 죽음이에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다 팔고 전세 사.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이 무덤에 빠지지 말자. 알면은 안 삽니다. 알면. 알겠어요? 진짜요 진짜. 그래서 전정 군정 갑자기 웅성거리고 이거 무슨 일이야? 집들 많은가 봐. 집 많아요? 있는 거는 그냥 살면 괜찮아요. 투기하려고 빚내서 사두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계속 사는 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 한곡이야, 한곡. 국가한테 곡식을 빌려먹고 이자 내는 거죠. 이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걸 뭐라고? 한곡이라고 해요. 한곡. 다시 전정, 군정, 한곡이 삼정인데 이것이 문란해졌어요. 자, 어떤 형태로 문란해졌냐? 전정은 토지를 숨겨놓고 은닉한다고 그러죠. 그래놓고 세금에서 빼놓고, 그러니까 장부에서 빼놓고 여기서 치는 세금은 지가 처먹어. 알았어요? 우리 동네 주민 200명이에요. 180만 신고해. 20명분은 지가 처먹어, 공무원이. 이게 뭐라고요? 토지라고 본다면 이게 뭐야? 은결이라. 말로 해보자. 뭐라고요? 은결. 알겠죠? 정해진 주민세가 1인당 5,000원이야. 근데 5,500원씩 걷어. 도를 넘겨서 걷는 거. 이걸 도결 그랬어요. 도결. 토지세에서 정해진 액수 이상을 걷는 건 뭐라고? 도결입니다. 알겠죠? 늙으신 부모를 봉양하고 있거나 장애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주민세를 안 걷는다. 예를 든 거예요. 그것처럼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농사가 안 되는 척박한 땅이다.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그 황무지다. 이런 땅에서 농사짓는 토지는 세금 안 걷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도 세금을 걷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진결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정의 문란은 뒤에 전부 다 뭐가 들어와요? 결결결로 끝나네. 결이란 뭐냐? 토지를 측량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1결, 2결 그랬거든. 알겠죠? 이렇게 은결, 도결, 진결 같은 것은 삼정문란 가운데 뭐다? 전정의 문란이었다. 왜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냐면 삼정의 문란이 이걸 보여주지 않아. 시험에서 이것만 나와. 보기 이거 딱 보여줘. 이와 같은 것들이 등장해야 된 때 몇 세기? 19세기. 이와 같은 것들이 등장해야 된 당시 정치적 상황 그러면 세도정치 이런 걸 찾아라 보니까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삼정문란이 나옵니다. 군정의 문란은 아까 잠시 전에 봤는데 군정의 문란은 똑같아요. 군포 내기 힘들어서 도망가 이웃이 대신에 뭐라고요? 인징.
이웃 사람한테 징수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인징. 이웃이 린입니다. 린자가 이웃 린자죠. 평화 설림 할 때도 린자 쓰죠.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린, 인징. 그 다음에 친척한테 대신 걷는 건 뭐라고? 족징. 예, 입에서 이게 젖비린내 황자고 입 구자입니다. 왜? 애들 키워봐서 알죠? 어렸을 때 젖비린내 나죠? 그런 아이들한테까지 유아한테까지 새긴 건 군포를 지금 원래 16세 이상 걷어야 되는데 그 이건 뭐라고? 흥국 첨장. 죽은 할아버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세금 나온 거예요. 군대 가라고 영장 나온 걸 어쩌가지고 이건 뭐라고요? 백골 징포. 그러므로 이렇게 징징징거리면 뭐예요? 군정의 문란이야. 이것만 빼고는 다 징이죠. 그래 안 그래? 인징, 족징, 백골징포. 끝.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황고구 문란은 늑대입니다. 늑자가 뭐냐? 강제의 대추예요. 알았어요? 강제 늑자야. 우리가 갈 여주 실늑사도 그 늑자를 씁니다. 말이 막 날뛰었어. 용마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근데 거기 신이 나타나가지고 굴레를 씌워서 강제로 걔를 제압했어요. 그게 늑자야. 강제로 제압하는 거. 늑.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늑대는 뭐냐? 안 빌려가려고 그래. 왜? 국가가 곡식을 빌려주면 이자가 너무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커져. 그래서 안 빌려가려고. 빌려간 새끼야. 네가 빌려가야 내가 너한테 이자 듣지. 강제로 대출해주는 건 뭐라고요? 늑대라고요. 우리가 1910년, 1905년 일본하고 을사조약을 맺었습니다. 을사조약이라고 하자면 뭐라고 그래? 을사늑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강제로. 우리는 싫은데 지네들이 강제로 우리한테 굴레를 씌운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늑자야. 늑대. 어거지 대출이죠? 자, 그리고 장부를 위조해서 지가 역시 다처먹 빌려준다고 해놓고 지가 쌀 다처먹 허유. 자, 아주 가관인 것은 빌려줄 때는 쌀 5말 또 돌 5말 섞어가지고 빌려줘요. 그래서 한 가마니를 빌려주고 받을 때는 어때? 쌀로만 받아. 알았어요? 이것을 반백이라고. 또는 뭐 분석. 이름들이 어때? 전부 다 희한하죠? 허유, 늑대, 반백, 분석 이런 것들은 뭐예요? 환곡의 문란이에요. 알겠죠? 아주 중요해서 한 게 아니라 이치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결국은 뭘 일으켰느냐? 못 참겠다 새끼들아 이제 들러 엎어야지 라고 죽창 들고 나섭니다. 바로 나서지 않아요.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소극적인 반발이 먼저 와요. 소극적인 반발. 그래서 세금 못 내겠다고 개겨 거세라고 합니다. 쉽죠? 세금 못 내겠다고 저항하는 거야. 항거하는 거야. 거세. 알겠어요? 지주들한테 지대 못 내겠다고 개기는 걸 뭐라고? 항조라고 해요. 거세, 항조. 그리고 우리 좀 그만 뜯어먹어라. 너네 할머니 생신이라고 우리한테 세금 또 뜯어가냐 하면서 벽보 붙여. 대자보 붙여요.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벽석, 괴석 이런 것들은 소심하게 저항하는 거야. 소극적 저항이죠. 소극적 저항이죠. 자, 그런데 적극적인 저항이 바로 뭐냐? 적극적 저항이 농민 반란입니다. 농민 반란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 밀란이라고 하죠. 농민 반란.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 최초 밀란은 1811년 순조 때 홍경래의 난이야. 그죠? 홍경래의 난이 처음으로 일어나고, 자, 이 밀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정적 확산된 것은 그 뒤 약 50년 뒤에 1862년에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 밀란이죠. 여러분들은 진주 밀란이라고 배웠어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임술 밀란이라고 배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진주 사람들이 반발했겠지. 진주에서 유등 축제도 하고 논계 축제도 하고 진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고장인데 진주가 반란의 고장으로 진주 밀란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강력히 반발해가지고 장소 중심의 사건명에서 시간 중심의 사건명으로 바뀐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임술년에 일어난 밀란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알겠죠? 같은 사건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임술밀란. 이렇게 해서 세도정치, 삼정문란, 밀란 발생의 이 연쇄 관계. 알겠죠?
세도 정치로 인해서 인과관계, 삼정문란이 일어나고 삼정문란 결과 농민 반발이 일어난다. 거꾸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라고? 삼정문란. 삼정문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라고? 세도 정치. 이것들이 이렇게 서로 인과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을 세팅해서 알아보세요. 섹트로 알아보세요. 따로따로 놔두면 다 도망가 버려요. 묶어둬야 돼요. H는 뭐죠? 수소죠. 두 개 모이면 뭐예요? 2O가 되면 물이죠. 물이 있을 때 분자 구조가 생겼을 때 물체가 보이는 거야. 그냥 H만 있으면 돼요. 다 날아가고. 산소 보이지 않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물 분자,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하고 이렇게 있을 때 물이 하나 되는 거야. 그것처럼 지식을 묶어서 체계시켜 둬야 안 도망가요. 결합시켜 두세요. 이렇게 세팅 시켜 두세요. 알겠죠? 쪼로로. 그럼 문제가 그냥 다 풀려요. 다 보여. 답이 다 보여요. 알았어요? 답이 다 보여요. 이게 19세기의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런데 19세기는 심상치 않은 시대였어요. 19세기가 되면 서양 놈들이 동양을 점령해 들어옵니다. 이걸 쉬운 말로 뭐라고? 서세 동점이라고 하겠죠.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서세 동점. 축약시켜서 이 속에 다 몰아넣을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질 큰 그릇이니까 서세 동점이라는 큰 다라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그릇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씩 정리하게 해보겠어요. 그러면 서세는 뭐냐? 서세는 서양 제국주의를 말해요. 이 속에 들어갈 작은 그릇이 뭐라고?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다시 제국주의는 뭐냐? 이 제국주의란 정리했나 이거? 안 했어요? 제국주의란 자본주의 가운데 19세기가 되면 자본주의가 아주 나빠져요. 자, 해봅시다. 자본주의.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끄집어내보세요. 있어요. 이렇게 탈탈탈 털면 나와. 16세기에 자본주의가 처음 생겼죠? 상업자본주의가 처음 출발했죠? 절대왕정시대 기억나세요? 절대왕정시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을 중시하고 국가가 무역을 통제해주고 보호해주고 보호무역제도, 그게 무슨 자본주의라고 그랬어요? 상업자본이었어요. 그 다음에 점점점 자본주의는 발달해서 18세기 후반이 되니까 영국에서 석탄, 철강, 기계 이런 산업이 발달. 이게 무슨 자본주의? 산업. 답을 내가 다 말해주면 대답 못해. 무슨 자본주의라고? 산업자본주의. 그 산업주의가 점점 돈을 많이 봅니다. 돈을 점점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저커버커처럼 99.9%를 다 기부해야지 그러겠어요? 걔는 특이한 놈이야. 특이하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겠죠? 페이스북을 창시한 젊은 애 있잖아요. 주커버컨가 저커버컨가. 자기 전 재산의 99%인가를 다 기부했어요. 어떤 한 개인이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이 정신은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이타적이라고 보시죠. 그것마저도 이기적이래요. 결국 내 자손이나 내 후손들을 안전한 사회에 두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한 이런 자기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기적 발상이에요. 너무했나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 이타적인가 이기적인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성선설 성악설까지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 거기까지 얘기하면 논의가 너무 확산돼요. 그러니까 다시 다 없는 걸로 하고 다시 일로 와서 자본주의가 18세기가 되면 뭐라고요? 무슨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 돈을 많이 번 놈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게 자본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본의 본질, 자본의 속성, 돈의 속성 그래요. 돈이란 원래 돈 많은 놈들이 돈 더 많이 벌려고 더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 제가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빌려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빌려줍니다. 나보다 못한 놈이 돈 더 잘 빌려줘요. 진짜 진리예요. 돈을 누구한테 빌리고 싶거든 나보다 더 돈이 없는 애한테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빌려줘요. 쟤는 나한테 갚을 수 있어. 나보다 잘 살거든 빌려줘요. 알았어요?
돈 많은 놈들은 절대 안 빌려줘요. 이자 받으려고 하고 뭔가 잡고 빌려주려고 하고 그럽니다. 이게 돈의 속성이야. 왜? 돈이란 놈이 그런 거예요. 돈이란 놈이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한숨 쉬지 말고.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18세기에 완성된 자본주의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남은 돈을 해외에 투자해. 어떻게 투자해요? 군인들을 야 이리 와봐. 너네 직업 없지? 군대 가자. 월급 줄게. 해가지고 애들 끌고 인도로 쳐들어갑니다. 동인도에서. 알았어요? 아프리카 쳐들어가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가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원료를 강탈하겠죠. 가서 뭐 하겠어요? 이 산업혁명이 완성된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비싼 값에 팔겠죠. 이렇게 상품을 수출하고 원료를 강탈하기 위한 이런 식민지적 제국주의가 출현했어요. 이게 언제라고요? 19세기. 그래서 제국주의란 뭐냐? 개념이야 개념 다시. 우리가 이 서세라고 할 때 서세란 제국주의를 말하는데 그 제국주의란 자본주의 가운데 19세기가 돼서 아주 나빠진 자본주의예요. 알았어요? 자본주의 가운데 나빠진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독점 자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독점 자본주의. 자, 그럼 여러분 자본주의만 따로 놓고 봤을 때 맨 먼저 무슨 자본주의? 상업 자본주의. 그 다음 무슨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그 다음 무슨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근데 그 독점 자본주의란 뭐냐? 돈 놓고 돈 먹기야. 이게 발달했을 때 독점 자본주의가 옵니다. 금융, 파이낸싱. 알았어요? 이때부터 뭐가 생겨? 은행이 생기고 주식회사가 생기고 또 보험업이 생기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맞대응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금융 시스템은 독점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돈 있는 놈들이 여러분 주머니를 털려고 맨날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고 텔레비 틀면 나와서 뭐죠? 사나머니 어떻고 저쩌고 안녕하세요. 전부 다 여러분 주머니를 노리고 있어. 조심하세요. 절대 조심하세요. 알겠죠? 지금 무슨 자본주의 시대? 그래서 아직도 독점 자본주의, 아직도 금융 자본주의. 거기에 홀려가지고 다 주머니 털리고 있어요. 다 내놓고 있어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오면 되게 복잡해져요. 머릿속이 심란해지고 말이죠. 현대사 근현사를 공부하면 되게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래도 가겠어요. 그래서 이 나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더 나쁜 민족주의가 캐나프입니다. 이 민족주의란 뭐냐? 민족주의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이 두 가지인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괴물을 뭐라고 그래요? 야누스라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함께 결합된 민족주의는 야누스적인 두 얼굴의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좋은 민족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민족의 지배와 압제하에 있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도 민족주의죠. 3.1운동 때 우리는 민족주의에 의해서 5등은 자의 조선의 자주 후군과 조선인의 자주빈임을 선언하는구나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이게 3.1운동 때 김희독립 선언문이잖아요. 이거 6당 체남서에 쓴 거죠. 이것도 민족주의의 바탕을 둔 거야. 이 민족주의 좋은 민족주의 나쁜 민족주의? 좋은 민족주의예요. 누구나 내가 고현선? 애겨선? 아니 누구? 멱을 딱 잡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고현아? 이거 풀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누군가 압제와 나한테 압박을 가하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것은 본능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다른 민족이 한 민족을 억압했을 때 그 억압 상태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는 좋은 민족주의, 나쁜 민족주의? 좋은 민족주의. 이거 민족 해방주의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19세기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동 거의 모든 약소 민족들이 전부 다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최초의 신호탄을 올린 게 대한민국이야. 3.1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3.1운동 하죠. 우리 역사의 청사에 전 세계사에 빛나는 3.1운동입니다. 어마어마한 3.1운동이었어요. 알겠죠? 그런 민족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최초의 3.1운동. 그 3.1운동으로부터 중국의 오사운동이 본받아서 이루어졌고, 인도의 간디의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고, 필리핀의 아기날도의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고, 아랍의 시리아의 이런 놈들이 전부 다 우리 3.1운동을 본받는 엄청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 역사예요. 알겠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실제로 알고 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강한 놈한테 맨몸으로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몸으로 나선 민족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최초였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윌슨이 1914년 그 파리에서, 그죠? 평화회의에서 뭐예요?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잖아요. 그 민족 자결주의를 보고 우리가 그걸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입장에서 봐보세요. 우리 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재물과 재산을 약탈해야도 좋아라고 하는 싸가지 없는 민족주의가 있겠죠. 이게 누구 민족주의예요? 일본 놈들. 일본 놈들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독일도, 이탈리아도, 영국도, 미국도 거의 모든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거의 모든 이런 싸가지 없는 민족주의를 그렇게 안 잊어먹어요. 그렇죠? 진짜 이름은 생각나지 않고 이제 싸가지 없는 놈만 생각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은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1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 아 누구더라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난다, 이거랑 똑같다. 얼굴을 알면 돼. 잡을 수 있어 나중에. 근데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얼굴을 몰라버리면 못 잡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배타적 민족주의. 우리만 최고야. 우리 민족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나쁜 것들이야. 우리를 위해서 남들 희생해도 좋아. 이게 뭐예요? 배타적 민족주의. 이걸 더 어려운 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주의? 국수주의. 그러므로 제국주의란 뭐냐? 나쁜 자본주의와 나쁜 민족주의가 결합되어서 약소민족, 힘없는 나라,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고 침략해가는 그런 시스템, 그런 형태를 뭐라고? 제국주의라고. 정리됐죠? 자, 이제 이놈들이 어떻게 동양을 점령해 오는지를 보세요. 잘 보세요. 1842년에 영국이 청나라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청나라와 싸웠는데 그 전쟁을 아편전쟁. 그 아편전쟁 결과 영국이 청나라를 굴복시키고 맺은 조약이 뭐냐? 난징에서 맺어졌다고 그래서 난징 조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마 들어봤을 거야. 세계사를 다 했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했으니까. 까마득한 옛날 일이지만 나보다도 까마득하게 쓰려고요. 무슨 조약? 난징 조약. 그래서 정말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에 중화가 있고 이 중화 질서 중국 황제 밑에 누구나 다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자존심이 완전히 서양 놈들도 중국은 잠자는 아시아의 잠자는 사자라고 무서워했었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어때? 종이 호랑이에요. 싸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 썩었어요 중국이. 그죠? 그래서 난징 조약으로 청나라가 완전히 굴복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 뒤 1854년 42년 이후 12년 뒤 54년입니다. 이번에 누가 무릎을 꿇겠어요? 일본이죠. 일본. 그래서 미국 해리 제독이 와가지고 미국의 흑선이 와가지고 시커먼 군함이 와가지고 일본 항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포를 쏴대고 무력 시위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느냐? 야, 우리 지금 몇 대밖에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 가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아. 나중에 다 끌고 올 거야.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누가요? 미국이. 미국 누가? 해리 제독이. 해리. 그래서 미국이 누구를 굴복시켰다고? 일본을 굴복시켰습니다. 여기는 전쟁을 통해서 굴복당했죠. 전쟁을 하고 여기는 어때요? 무력 시위를 통해서 굴복시켜 대포 몇 방에 가버린 거야. 이렇게 약한 상대 국가를 강한 제국주의 나라가 대포 달린 군함을 끌고 와서 대포를 쏴가지고 위협하는 외교를 포함 외교라고 해요. 함이 배잖아, 배. 포는 대포죠, 대포. 대포 달린 군함을 끌고 와서 외교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킨 그런 굴복을, 그런 외교를
건봇 디플로봇이라고요. 알겠죠? 건이 총이잖아요. 보트가 배고요. 디플로봇은 외교죠? 그러니까 포함 외교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때? 영국과 프랑스가 1860년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1860년에 우리나라도 발칵 뒤집었습니다. 우리의 종주국, 우리가 형으로 섬겼던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연합부대한테 청나라 수도가 함락당했어요. 베이징이 함락당했어요. 그리고 베이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베이징 조약을,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으로부터 청나라를 화해하도록 만들어준 게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요 조약을 중재해주고 그 대신 청나라한테 뭘 했냐면, 야, 우리가 너네 싸움 말해줬으니까 우리한테 땅 좀 떼어줘 해가지고 연해주를 쳐먹었어요. 연해주를 러시아가 획득했어요. 뭘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한반도를 보세요. 여기가 연해주인데 여기가 지금 누가 왔어요? 유럽 가운데 러시아가 여기 왔어요. 여기 지금 누가요? 미국이 일본을 먹었어요. 뭐 완전히 먹은 거 아니고 굴복시켰죠. 여기 지금 청나라도 누가 왔어요? 영국이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이런 상황. 이게 언제적 얘기냐? 1863년 세도 정치를 끝장내고 겨우겨우 양반들 바짓가랑이 기어다니면서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다 겪으면서 겨우겨우 자기 아들 이명복을 왕에 올렸던 누구예요? 흥선 대원군 집권 당시 국내외 정세.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다 나오죠. 귀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웃음소리가? 얘들 문 열고 한번 보여줄까? 엄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이해되겠죠? 백그라운드입니다. 대원군 집권 당시의 상황으로 타당한 것은 이렇게 물어요. 그 당시 대외적으로 이렇게 서양 세력이 침공해하고 있었고 차례차례 동양 삼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빼고 청나라와 일본이 무릎 꿇고 있었다. 그죠? 국내는 아수라판이었다. 세조정치 때문에 삼정이 문란을 튀고 삼정문란 결과 밀란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밀란이 발생한 그런 상황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흥선대원군이 뭐 하겠어요? 장갑 있겠죠? 수술을 하고 이제 수술장갑, 고무장갑. 알았어요? 그런 이제 메스를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흥선대원군의 무슨 정치? 개혁 정치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권좌에 물러난 게 1873년까지 11년간, 횟수로는 11년이죠? 약 10년간 권좌에 앉았더랬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세도 정치는 순조, 헌종, 누구까지라고요? 철종 때까지 1801년부터 1863년까지고 시간의 빨래줄에 알겠어요? 사건이라는 빨래들 지금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고 63년에 드디어 흥선대원군이 올랐다. 왕은 고종이지만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어요. 이제 4학년인데 어떻게 나라의 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대리 정치를 한 겁니다. 흥선대원군. 그래서 역사는 인간,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미 시간은 주어졌죠? 이 시간 동안에 누가? 흥선대원군이 주인공이 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겁니다. 안으로. 자, 세도 정치 때문에 왕권이 약했는데 이걸 뒤집어놓은 게 바로 뭐야? 왕권 강화책이죠. 밖으로 서양 세력이 침공해 왔는데 이때 우리나라도 어때요? 모양이 이상스러운 배, 이거 뭐라 그래? 이양선이 이미 18세기부터 우리나라 바닷가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조 사건 또는 미국과의 신미양요, 프랑스와의 병인양요 이거만 알고 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수십 번의 서양과의 충돌이 있었어요. 이때 온 배들을 모조리 싸잡아서 뭐라 그러냐? 모양이 이상스러운 배다. 이양선이라고 해요. 모양이 이상스러울 수밖에 없죠. 원래 우리나라 전통 배는 어때요? 돛담배잖아. 돛배, 황포돛배.
근데 그놈들은 아주 우리는 범선인데 걔네들은 군함을 끌고 왔으니까 쇠로 된 대포 달린. 그래서 그 이양선우 출몰에 대항해서 우리 흥선대원군이 내세운 정책은 여러분이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어요? 무슨 정책? 세국정책 이렇게 배웠죠. 내용이 쉬워요? 어려워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나라의 문을 굳게 닫았다 이런 의미지만 요즘 애들은 수교, 통상, 거부정책 이렇게 배웁니다. 더 어려워요? 그게 엄마가 할 소린가?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려고? 수교, 통상 뭐? 거부정책. 더 쉽죠? 서양놈들이 통상을 하고 국교를 맺고 통상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못해라고 거절했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두 차례 양요가 일어난다. 먼저 일어난 게 무슨 양이요? 병인양이요. 1860년 프랑스와 붙은 게 병인양이죠. 1871년 미국과 붙은 게 무슨 양이요? 신미. 양요는 두 번밖에 없어요. 알겠죠? 병인양요가 먼저, 신미양요가 나중이다. 프랑스 병인양요, 미국 신미양. 오케이? 알겠어요? 그 밖에 나머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 세도가들을 축절하고 과거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널리 등에 여러분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시행됐다. 공민왕 때 없던 과거를 다시 부활시켰다. 대원군이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널리 뽑았다. 전부 다 무슨 목적이라고? 왕권 강화. 쉬워 어려워? 역사가 말이죠. 이치를 따지고 보면 다 적용되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밖에 예,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고 그죠? 임진왜란 불타버린 경복궁, 몰락한 조선왕조 상징처럼 잿더미로 남아있는 경복궁을 다시 세운 것은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법전을 다시 정비해서 대전 회통, 그 다음에 예, 대전 회통이죠. 법전을 새로 정비해서 이미 만들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영조 때 속대전이 만들어지고 경국대전, 성종 때 만들었잖아요. 그 수백 년 뒤에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 대전 통편, 그리고 그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대전 회통 이렇게 법전을 다시 재정비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놈들 사립 양반들의 세력 기반인 뭐 서원을 정리.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서원은 사립 양반들의 세력 기반이었죠. 서원을 정리. 전국의 조선 후기에 천여 개의 서원이 있었는데 이미 영조 때 300여 개를 없앴어요. 그리고 대원군 때 600여 개를 정리. 그래서 47개만 남겨두고 서원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렸다. 서원은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네? 공자를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교 가운데 명망가들 있죠? 유교적인 선열을 제사 지내고 또 양반들의 자제들을 거기서 교육시키는 곳이 돼요. 그때 여기서 아주 횡포가 많았죠? 서원에 토지도 많이 주고 노비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서원을 개인이 차려서 자기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서원을 없애버렸어요. 누가요?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전부 다 왕권 강화책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봅시다 나중에.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크게 두 가지 왕권 강화책과 세국정책을 해방하고 나섰다. 오케이? 좀 쉬었다 할까요?